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흔히 월세소득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이 과세 대상 여부일 것입니다.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비과세로 판단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 미달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과세 대상과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며, 과세 미달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표를 이용하여서 설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는 아래의 주소, 즉 URL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NTS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National Tax Service, 국세청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주택수에 대한 확인입니다. 따라서 주택수 계산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2 제3항에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요, 확대된 상태로 다음 화면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금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에서는요,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그림을 통하여 과세 대상 및 비과세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출발점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부부 합산한 보유주택수입니다. 부부 합산한 보유주택수입니다. 제일 먼저 1주택인지 2주택인지 구분을 하고요. 만약 1주택이라면 yes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것이 국외 소재 주택인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만약 국외 소재 주택이라고 yes라는 답변이 나왔을 경우에 있어서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yes라고 답변이 나왔을 경우에서는 그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으로 판정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색깔 바꾸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1주택인 경우에 있어서 국외 소재 주택이 아닐 경우, no라는 답변이 나올 경우에 있어서 다음 차례로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no라고 답변이 나온다면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라고 판정이 내려지게 되고요. 만약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답변을 한 때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no라고 답변을 한다면 그 또한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인 것으로 판정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월세 임대 수입이 yes라고 답변이 나올 경우에서 이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국세청에서 잘 짜여진 그림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색깔 다시 바꾸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주택 이상인 경우입니다. Yes 라고 답변이 나온 경우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럴 때 Yes 라고 답변이 나온다면 그 또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으로 판정이 내려지겠지만,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NO라고 답변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다음 차례로 비소형 주택이 세 채 이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임대료와 관련이 있는데요, 다음 화면 이후에서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일단 이쯤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비소형 주택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 답변은 소형 주택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차례로 소형 주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에 제가 미리 정리해 두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소형 주택이 세 채 이상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NO라고 답변을 하였을 경우에서 그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내려집니다. 비과세인 것으로 말입니다. 만약 Yes라고 답변을 한 경우라면 그 다음 차례로서 그러한 비소형 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전부 다 간주 임대료와 관련이 있는 질문들입니다. 잠시 후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NO라고 답변을 한다면 그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즉 비과세인 것으로 판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고, 만약 이에 대해서 Yes라고 답변이 나타난다면 그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으로 판정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색깔 바꾸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에 해당하는 모든 절차 빠짐없이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앞서 예고드렸던 대로 소형 주택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형 주택은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것으로서요,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동시에 엔드죠. 이면서 동시에 엔드입니다.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소형 주택의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 기한 연장에 따라서 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 따라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두 차례 더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과세 대상 및 비과세에 대하여 도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또한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 및 비과세인데요. 주택임대소득과세 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주택수는 부부 합산 중요합니다. 하여 계산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칸에서는 보유주택 수가, 두 번째 칸에는 과세 대상이, 세 번째 칸에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즉 비과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그림에 담겨있는 내용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니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1주택의 경우이면서요. 국외 주택이면서 동시에 월세 수입이 있다면 그건 과세 대상인 것으로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기준 시가가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월세 수입 또한 과세 대상인 것으로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별 표시에 대해서 이것은 주석에 해당되죠. 아래에 줄을 달아두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부터는 12억 원이라고 적어두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법령 개정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9억 원 초과 규정이 법령 개정으로 말미암아 12억 원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소득세법으로서요. 2022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이렇게 연결되겠죠. 2023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9196호의 규정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법령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제가 제시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즉 비과세인 것으로서 판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국내 기준 시가가 12억 원 초과가 아니라 이하인 주택의 월세 수입과 그리고 월세가 아닌, 조금 살을 붙여보았습니다. 월세가 아닌 모든 보증금, 전세금은요. 1주택뿐만이 아니라 2주택까지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입니다. 왜냐하면 간주임대료라는 것은요. 3주택 이상의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3주택 이상이라 할지라도 소형 주택의 보증금, 전세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방금 전 화면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동시에 엔더죠.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형 주택이라는 것은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 가지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경우라는 거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중심으로 하여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어려운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3주택 이상인 경우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는요, 2주택일 경우처럼 모든 월세 수입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간주 임대료 또한 과세 대상인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비소형 주택 세 채 이상 보유하면서 엔드입니다. 동시에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보증금, 전세금 또한 이를 월세로 계산한 것 또한 과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의 보증금, 전세금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내려질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3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전세금 또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임대료는 월세를 나타내는데요. 하지만 보증금이라든지 전세금이라는 것 또한요, 세 채 이상에 해당되면서 3억은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를 월세로 환산한 것을 월세로 간주하겠다, 월세로 보겠다라는 것이 간주 임대료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해 둘 필요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동시에 3억 원을 초과해야만 합니다. 그 합계액이 말입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귀속 주택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요, 소득세법 제2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주자가 말이죠,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즉 월세로 볼 수 있는 그런 금액 또한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에 산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입 금액 산입 요건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 요건은 주택수적인 측면에 있어서 먼저 3주택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형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만 소형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만 소형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는 수입 금액에 포함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형 주택이라는 것은요,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요, 해당 과세 기간의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는 거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고요.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도 이미 해드렸고요. 뿐만이 아니라 소형 주택의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는 말씀도 이미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만 하는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주 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만 하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과세 미달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주택수 등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와 같이 납부할 세금, 임대소득세가 되겠죠. 이런 것이 없을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혼자서라도 읽어볼 수 있을 테니까 추가적인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3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방법이 왼쪽 칸에 분리과세, 반드시 분리과세에서 출발합니다. 분리과세가 오른쪽 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고요. 그리고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 등록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모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사례 1에 해당하는 요건들입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정가율이 5%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5%를 초과하였다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수입 금액 포함해서 1천만 원 이하 월 83만 3천 원 가량 이하에 해당된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수입 금액 1천만 원에 해당되겠죠. 에서 필요경비 600만 원 그리고 공제금액 400만 원을 빼고 과세 표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천만 원 빼기 600만 원 빼기 400만 원 하였을 경우에 과세 표준은 0원으로 나타날 테니까 여기에다가 그 어떤 세율을 곱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값은 0원이 되면서 과세 미달에 해당할 때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없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건 때문입니다.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임대료 정가율 5% 이하일 경우에서는 필요경비 60%,
1천만 원의 60%는 600만 원에 해당되겠죠. 공제금액 400만 원을 해주겠다는 규정 때문이겠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 연이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세 미달에 해당하는 두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 연이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칸에는 신고 방법이, 두 번째 칸에는 분리과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는 것은요, 사례 1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 등록에 있어서는요, 사례 1과는 달리 사례 1의 경우에서는 이 둘 모두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는 경우이고요. 사례 2는 이들 둘 중 하나만 등록하거나 혹은 모두 미등록된 경우입니다. 어때요? 차이점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죠. 그리고 연간 수입 금액 또한 차이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례 2에서는요 400만 원입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였을 경우에서는 33만 3천 원 가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 있어서요. 그럼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와 공제 금액을 빼면은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될 텐데요. 수입 금액은 400만 원이고요. 이 경우 필요 경비 200만 원, 공제 금액 200만 원을 뺀 경우 과세 표준은 0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미등록 또는 어느 하나만 등록하였을 경우에서 필요 경비 50%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입 금액 400만 원의 50%는 바로 200만 원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공제 금액 200만 원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과세 표준이 0원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의 경우입니다. 자, 주택 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아예 없습니다. 0원입니다. 그리고 소득 금액이 포함해서요. 소득 금액은 수입 금액 빼기 필요 경비로 도출되는 것이죠. 그것이 266만 6천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소득 금액이 266만 6천 원, 그리고 기본 공제 본인의 150만 원 곱하기 최저세율 6%, 이걸 전체 계산한 데다가 최저세율을 곱하고요. 여기에서 표준세액 공제 7만 원을 하였을 경우 결정세액 0원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세 대상, 그리고 비과세, 그리고 과세 미달에 관한 정리는 마무리 짓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주택임대소득 관련 주택수 계산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2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제3항은 4개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그리고 제2호와
제4호는 각각 가목과 나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호입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한 개의 주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살을 붙이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요, 당연히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2호입니다.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합의하여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분의 소유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본문에 따라서 공동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분의 소유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가목과 나목이니까 위에 있는 내용은 크게 신경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 부분은 말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목입니다. 해당 공동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 금액을 기획 재정부령,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제5조의 2입니다. 어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구체적으로 즉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총 수입 금액에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이 사람 또한 그 소유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나목입니다. 해당 공동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번에도 동시에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즉 30%입니다. 초과 보유하는 사람 또한 그 사람의 소유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은요, 과세 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 또한 시행규칙 제5조 2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나머지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입니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 소유자가 아닙니다.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화면 정리하고 제4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데요,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제2호는 공동 소유의 경우이죠. 제2호에 따라 공동 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다음 항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목,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겠고요. 나목,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분의 소유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 번에 바로 정리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 여러 차례 확인해 본다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